저는 오늘 아침 딸을 상대로 소송장을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혜숙입니다. 올해 80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딸을 상대로 소송장을 냈습니다. 법원 민사가 창구에서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눌렀습니다. 정혜숙님 제출되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속으로 생각했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값 깎는 것도 미안해서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이웃과 다투는 일도 없었고 자식들에게도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법원에 갔다는 것, 그것도 제 딸을 상대로 말입니다. 남편 결혼한 지 50년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버스 운전사였고 저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큰딸 지연이, 둘째 아들 민수, 막내 지은이까지 셋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를 잘 모셔라. 엄마가 너희들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와도 엄마, 제가 공부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아이였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은행에 취직했을 때도 첫 월급을 고스란히 저에게 가져다주며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26에 결혼해서도 한 달에 두세 번씩 친정에 들렀습니다. 사위 박영수는 건설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고 명절이면 빠짐없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연이와 사위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큰아이는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고 중학생인 작은아이는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어요.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더 일찍 오셨어도 어려웠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혜수가 애들한테 짐 되지 마라. 그래도 지연이가 있으니까 걱정 없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살던 저희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기는 했지만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나섰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생활비 드릴게요. 아빠가 그렇게 부탁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미안했습니다. 지연아, 너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어떻게 엄마까지.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가 저를 키워주신 건 언제 갚아요? 지연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지연이가 제 생활비와 간병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매달 20일이면 어김없이 생활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직접 모시고 가기도 했고 간병이 필요할 때는 간병센터와 연락해서 모든 걸 처리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편히 계세요. 돈 걱정은 제가 할게요.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도 카드도 도장까지 모두 맡겼습니다. 엄마가 들고 다니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관할게요. 지연이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업무도 복잡하고 저는 잘 모르니까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지연이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작년까지도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가끔 지연이가 피곤해 보일 때가 있었지만 일하면서 집안일하고 저까지 돌보느라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연아,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고 말하면 괜찮아요, 엄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연이가 예전보다 자주 전화를 했어요. 엄마 돈 좀 더 필요해요. 간병비가 올랐대요. 엄마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지난해 겨울 감기가 심해져서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도 지연이가 모든 걸 처리해 주었습니다. 엄마 입원비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했어요. 퇴원할 때 영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뭘 하실 거예요? 제가 정리해서 집에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 우연한 일이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문자고지를 휴대폰으로 받도록 바꾼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우편물로 왔는데 지연이가 집에서 가져갔거든요. 엄마는 그런 것까지 볼 필요 없어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항상 가져가곤 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체 내역 문자를 받습니다. 간병센터 180만 원 이체라는 문자가 같은 날 2번 왔더군요. 시간을 보니 오전 10시와 오후 2시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간병센터 비용이 한 달에 그렇게 많이 나올 리 없었거든요. 저는 서랍을 뒤져서 간병센터 영수증을 찾아봤습니다. 몇 장 안 되는 영수증이 있었는데 금액이 달랐습니다. 실제로는 90만 원만 냈더군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180만 원씩 2번 총 360만 원이 나간 거였습니다. 차이가 270만 원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영수증에 찍힌 도장이었습니다. 분명히 제 도장이 맞는데 그 옆에 쓰인 글씨가 낯설었습니다. 제가 쓴 글씨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제 도장을 가지고 제 이름을 썼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가 어찔어찔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지연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럼 누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은행 내역 좀 보여줄래? 엄마,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봐요. 지연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간단히 확인만. 나중에 시간 날 때 가져다 드릴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주말 복지관에서 만난 한만수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74살로 젊었을 때 법원에서 서기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법률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기도 했어요.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렸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할머니, 계좌 내역을 자세히 보시죠. 같은 항목의 반복 출금, 금액 분할, 현금 인출 패턴. 이건 전형적인 횡령 수법입니다. 한만수 어르신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우리 지연이가. 한만수 어르신이 노트를 건네주셨습니다. 증거는 생활 속에서 나옵니다. 문자 내역, 통화 녹음, 영수증, 주변 분들 진술까지 모아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CCTV가 있는 ATM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CCTV.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과연 그 영상에는 무엇이 찍혀 있을까요? 제 딸이 제 돈을 어떻게 빼갔는지 그 모습을 직접 보게 될 텐데. 한만수 어르신과 함께 은행을 찾았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은 집 근처 ATM이 있는 은행 지점이었어요.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확인 가능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본인 계좌 관련 CCTV는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서나 법원 공문이 있어야. 아니에요. 제 계좌니까 제가 볼 권리가 있지 않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만수 어르신이 나서셨습니다. 본인 확인하고 위임장 내역부터 보여주세요.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위임장이 여러 장 있네요. 최근 것만 3장입니다. 3장이라니요.
저는 위임장을 한 장밖에 써준 기억이 없었어요. 언제 쓴 위임장인지 확인해 주세요. 작년 3월, 7월, 그리고 올해 1월입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올해 1월 위임장은 제가 쓴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그 위임장들 복사본 주실 수 있나요? 한만수 어르신이 물으셨어요. 직원이 프린터로 뽑아주는 위임장을 보니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필체가 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글씨체는 물론이고 서명하는 방식도 평소 제 습관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누가? 직원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한만수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이 ATM 영상 보관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보안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분 후 작은 모니터가 있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최근 3개월 분량이 있습니다. 어느 날짜부터 보실까요? 1월부터 차례로 보여주세요. 한만수 어르신이 대답하셨어요.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사람이 ATM 앞에 서 있었어요. 키 어깨 선 걸음걸이. 제 딸 지연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서 있는 남자 사위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지연이가 뭔가 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입 모양을 읽어보니 현금으로 바꿔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지연이의 목과 어깨가 굳어 있는 게 화면으로도 느껴졌습니다. 다른 날짜도 보시겠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2월, 3월 것도 보여주세요. 한만수 어르신이 대답하셨어요. 몇 개 더 확인해 보니 뚜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주로 평일 낮 시간, 그것도 제가 복지관에 가는 화요일과 목요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인출 금액이었습니다. 한 번에 최대 한도인 50만 원씩 뽑고 몇 시간 후에 다시 와서 또 뽑는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몇백만 원도 뽑을 수 있겠네요.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거래 내역서도 출력해 주세요. 지난 1년 분량으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프린터에서 쏟아져 나온 종이를 보니 현실이 더욱 참담했습니다. 거의 매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나오자마자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은행에 갔었다. 왜 은행에? 뭔 일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 얘기가 있으니까 집에 와라. 지금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그런 건 사위가 하게 하고 너는 지금 당장 와. 저도 모르게 단호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그렇게 명령조로 말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엄마, 왜 그러세요? 와서 얘기하자. 무슨 일인데요? 와봐야 안다. 1시간 후 지연이가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왔지만 안색을 가릴 수는 없었어요. 엄마, 왜 이래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부르세요? 앉아. 저는 거실 탁자 위에 은행 명세서를 펼쳐놓았습니다. A사 용지로 10장이 넘는 거래 내역이 탁자를 가득 덮었어요. 이게 뭐니? 엄마 통장 내역이잖아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내가 뺀 거지? 엄마, 내가 뺀 거 맞지? 지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걸 보니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간병비예요. 간병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다. 실제로 낸 돈은 절반도 안 된다더라. 지연이의 얼굴이 더 하얘졌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니? 그건 CCTV도 봤다. 내가 사위랑 같이 ATM에서 돈 뽑는 거 다 찍혔더라. 지연이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떻게 알았냐고? 은행에서 보여줬다. 1월부터 지금까지 영상 다 있더라.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지연이가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왜 그랬니? 나도 살자고 그랬어요. 누가 너덜어주 그래? 영수 오빠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치 초등학생이 잘못을 저지르고 혼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엄마 돈을 훔친 게 아니라. 그럼 뭐니? 빌린 거니? 언제 갚을 거니? 지연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 정말 급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조금이 얼마나 길었니? 거래 내역 보니까 1년이 넘었잖아. 엄마가 아프실까봐 걱정되어서. 걱정? 내가 나 걱정해서 돈을 훔친다고? 훔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는 자신도 놀란 듯 입을 막았습니다. 그날 밤 사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장모님, 지연이가 요즘 많이 힘듭니다. 서로 오해 풀고 차근차근 이야기해요. 저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어요. 왜 사위가 먼저 나서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어서 또 문자가 왔어요. 장모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읽고 또 읽어봤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진짜 미안하다면 지연이가 직접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한만수 어르신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더 자세히 조사해 봅시다. 소송 전에 조정 절차도 있고요. 다만 모든 기록은 남겨야 해요. 어르신이 노트를 펼치셨어요. 계좌 추적 동의서, 통화 녹취, 제3자 계좌 확인까지 해야 합니다. 제3자 계좌요? 돈이 간병센터로만 간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사입은 사업 관련해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만수 어르신의 말씀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 돈이 어디로 얼마나 빠져나간 건지 감도 잡히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확인하죠? 은행에서 이체 내역을 더 자세히 뜯어봐야 해요. 그리고 지현이 씨와 정식으로 면담도 해야 하고요. 그날 오후 집에서 지연이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나타났어요. 사위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가족회의 하자고 해서 왔어요. 사위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그러죠.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거실 탁자 위에 서류를 가득 펼쳤습니다. 은행 명세서, 간병센터 영수증, CCTV 사진, 위임장, 사본까지요. 이 차이 나는 돈 어디 갔는지 하나하나 설명해줘.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게 사위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어요. 지연이가 눈으로 말렸거든요. 오빠가 뭘 알아? 내가 할게. 엄마가 뭘 알아요? 지연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나는 모른다. 그래서 묻는 거다. 그때 한만수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제3자 계좌로 빠져나간 돈이 있네요. 채권자 명에 갔습니다. 서류를 가리키며 차근차근 설명하셨어요. 거기 적힌 이름은 처음 보는 이름이었지만 사위 회사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사위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사업 자금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었군요. 한만수 어르신이 차근차근 설명하셨어요. 부인분이 장모님 돈으로 갚아주신 거죠? 지연이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 사람들 빚이 터졌어요. 내가 막아야 했어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뭐? 무서운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요. 애들까지 위험해져요. 그런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거다. 경찰이 뭘 해줘요? 합법적으로 빌린 돈인데. 사위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파산 신청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왜 장모님 돈을 건드려. 한만수 어르신이 날카롭게 지적하셨어요. 얼마나 더 있니? 뭐가요? 숨긴 돈. 더 있지?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좀 더 있어요. 얼마나? 한 2천만 원 정도.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2천만 원이라니요.
그 돈이면 제가 몇 년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날 밤 지연이와 사위가 돌아간 후에 한만수 어르신과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결정하셔야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법이 예외를 두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히 해야 하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창밖을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내가 딸을 고소하는 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이 섰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간병센터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가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간병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과 노인분들 특유의 냄새였어요.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저를 보더니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 계산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혜숙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하네요. 지불 기록이 중복으로 되어 있어요. 중복이요? 네, 같은 날짜에 2번 결제되어 있어요. 그것도 여러 번. 직원이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었어요. 정말로 같은 날 같은 금액이 2번씩 찍혀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잠깐만요. 직원이 원장님을 불렀습니다. 원장님은 50대 중반의 차분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제 계산이 이상하다고 해서요. 원장님이 화면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분명 실수예요. 우리가 같은 날 2번 받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 누가 낸 건가요? 따님이 오셔서 현금으로 내셨는데 영수증도 2장 끊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제부터요? 작년 여름부터요.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따님이 회계 처리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원장님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따님이 어머님이 치매 초기라서 혼동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따님하고만 연락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지연이가 제가 치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만수 어르신께 전화드렸어요. 어르신 간병센터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상황을 설명드리니 어르신도 한숨을 쉬셨어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체계적으로 계획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간병센터 원장님 진술서도 받고 혹시 녹음 기록이나 문자 내역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연이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붓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간병센터 갔다 왔어요? 응, 뭐 들었어요? 들어와.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앉아. 엄마, 내가 치매라고 했다며?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어차피 엄마는 복잡한 거 모르시잖아요. 그냥 편하시라고. 편하라고? 나를 바보 취급한 거잖아. 지연이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니? 그럼 어떻게 해요? 진실을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지연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손을 비비적거리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영수 오빠 회사가 작년에 부도날 뻔했어요.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데 은행에서는 더 이상 빌려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돈을? 처음에는 정말 조금만, 일주일만 빌리려고 했어요. 곧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1년이 됐잖아.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빌린 돈에 이자까지 붙어서
지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도 피해자예요. 영수 오빠가 자꾸 더 가져오라고 해서 안 그러면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이혼이 싫어서 엄마 돈을 훔쳤다고? 훔친 게 아니라 빌린 거라고 했잖아요. 지연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럼 차용증이라도 썼니? 언제 갚겠다고 약속이라도 했니? 그건 없지? 그럼 도둑질이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집에 계셨네요. 당연히 집에 있지. 여긴 내 집인데. 지연이가 장모님 오해하고 계신다고 해서. 오해? 사위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장모님, 저희가 잠깐 어려울 때 도움받은 거 맞아요. 하지만 곧 갚을 생각이었어요. 언제? 사업이 정상화되면. 그게 언제야? 몇 개월 후면 몇 개월이 또 몇 년 될 거 아니야? 사위가 말문이 막혔어요. 장모님, 저희도 살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 지연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갚을게요. 일어서. 엄마, 일어서라고 했어.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날 밤 지연이와 사위가 돌아간 후 전화벨이 울렸어요. 번호가 비공개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혜숙 씨, 네, 그런데 누구세요? 간병센터에서 일하는 김미정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죄송한데 급히 알려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뭔 일이세요? 사위분이 저희 직원들한테 협박했어요. 어머님 돈 일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협박이요? 네, 현금으로 빼라고 하면서. 늙은이는 어차피 모른다고 했어요. 정말요? 녹음한 게 있어요. 보내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잠시 후 카카오톡으로 음성 파일이 왔어요. 재생해보니 정말로 사위 목소리였습니다. 장모 돈이야. 현금으로 빼. 늙은이는 모른다고.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위가 단순히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저를 속인 거였어요. 그것도 간병센터 직원들까지 끌어들여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한만수 어르신께 전화드렸어요. 어르신 큰일 났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니 어르신도 심각해 하셨어요. 이제 형사고발도 고려해야겠네요. 이 정도면 사기죄에 해당해요. 형사고발요? 네.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체계적인 사기 행위죠. 어르신의 말씀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정말 제 사위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그날 오후 지연이가 또 찾아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엄마, 영수 오빠랑 별거하기로 했어요. 갑자기? 어젯밤에 큰 싸움을 했어요. 오빠가 너무 심했어요. 지연이의 얼굴에 멍이 있었어요. 어디 다쳤니? 괜찮아요. 이제 오빠랑은 정말 끝이에요. 애들은? 일단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엄마 받은 돈 다 갚을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떻게 갚을 거니? 집을 팔든지 방법을 찾을게요. 지연이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에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이제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법적으로요? 어르신 말씀으로는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고 해. 지연이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말 딸을 고소하는 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이렇게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위는 아직도 잘못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고요. 새벽 3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 사위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장모님, 문 좀 열어주세요. 이 시간에 왜 와? 지연이가 여기 있죠? 집에 가자고 하려고요.
지연이는 없어. 돌아가. 장모님, 제발. 저희 집안이 망하면 장모님도 어려워져요. 무슨 소리야? 지연이가 장모님 모실 수 없게 되잖아요. 협박하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 경찰 부를 거야. 장모님, 왜 이러세요? 가족끼리. 가족이 이렇게 해? 사위가 한참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한만수 어르신과 함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서류를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금액도 크고 방법도 악질적이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민사소송부터 시작하시고 상대방 반응을 보시죠. 만약 성의가 없으면 형사고발도 추진하시고요. 변호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정말 실감이 났어요. 법무법인에서 나오는 길에 한만수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힘들어도 끝까지 가셔야 해요.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지연이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고소할 거예요? 응.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다. 지연이가 한참 울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중얼거렸어요. 여보,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법정에서 만나야 하는 건가요? 과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까요? 법원 조정실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물컵이 놓여 있고 의자마다 얇은 담요가 걸려 있었어요. 조정위원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문제는 감정이 큽니다. 차분히 이야기해 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사위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한만수 어르신은 제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조정위원님이 서류를 들여다보셨어요. 이체 내역, 목취 파일, 위임장 위조 의혹. 이 모든 것을 인정하십니까? 사위가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지연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피신청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건가요?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위가 말을 시작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조정위원님이 날카롭게 물으셨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임시로 빌린 거예요. 갚을 생각이었고요. 허락받고 빌린 건가요? 그건 장모님이 복잡한 걸 싫어하셔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속는 걸 싫어합니다. 사위의 얼굴이 굳었어요. 장모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식으로요? 한만수 어르신이 끼어드셨어요.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인가요? 조정위원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자, 감정적으로 가지 말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해 봅시다. 신청인의 요구사항은 3가지입니다. 조정위원님이 서류를 읽으셨어요. 첫째, 전액 반환. 둘째, 접근금지 명령. 셋째, 치료 및 상담받을 것. 치료요? 사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도박 중독 치료 말입니다. 한만수 어르신이 설명하셨어요.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사업 실패 원인이 도박이었거든요. 사위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순간 조정실 문이 열리고 법원 경위가 들어왔습니다. 휴대전화 협박 문자건으로 경고 조치합니다. 경위가 사위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앞으로 접근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저는 협박한 적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조정위원님이 휴대폰 캡처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취하해. 아니면 다쳐. 분명히 사위 번호로 온 문자였어요. 이건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보냈나요? 모르겠어요. 사위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지연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휴대폰 제가 썼어요. 모두가 지연이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사위가 놀라며 물었어요. 미안해요, 오빠. 그날 오빠가 술 마시고 자고 있을 때 제가 오빠 폰으로 엄마한테 문자 보냈어요. 왜? 엄마가 고소를 취하시면 오빠도 살고 저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조정위원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이제 상황이 더 복잡해졌네요. 협박죄는 지연 씨가, 사기죄는 두 분 모두. 잠깐만요. 지연이가 손을 들었어요. 저 혼자 다 책임질게요. 무슨 소리야? 사위가 놀랐어요. 오빠는 빼고 저만. 제가 다 했다고 할게요. 지연아, 정신 차려.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저는 지연이를 바라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예전보다 맑아 보였어요. 지연아,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이 아니에요. 엄마 돈 가져간 것도 협박 문자 보낸 것도 모두 제가 했어요. 왜 갑자기? 사위가 당황했어요. 오빠, 이제 그만해요. 엄마한테 더 이상 피해 드릴 수 없어요.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조정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연 씨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뜻인가요? 네, 반환 계획은 있나요? 집을 팔 생각이에요. 사위가 벌떡 일어났어요. 야, 그건 내 집이기도 하다고. 오빠 집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지연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빠랑은 이미 이혼 절차 시작했어요. 조정실이 조용해졌어요. 사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고 지연이는 의연했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엄마, 집 팔면 아이들이랑 전세집으로 이사할게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돈은 6개월 안에 다 갚을게요. 6개월에? 네, 가능해요.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조정위원님이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합의 조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액 반환, 6개월 분할 상환, 사위는 접근 금지. 치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만수 어르신이 물으셨어요. 저는 상담 받을게요.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조정위원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위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연이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아니에요, 엄마. 지연이가 말을 끊었어요. 제 선택이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저를 믿고 맡겨주신 건데, 제가 배신한 거예요. 오빠 탓으로 돌릴 수 없어요.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참 동안 지연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워한다. 네, 하지만 내가 잘못을 인정하니까. 기회는 줄게.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할게요. 앞으로는 내가 내 일을 직접 한다. 너한테 맡기지 않는다. 네, 알겠어요. 조정위원님이 합의서를 완성하셨어요. 서명하시겠어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서명했습니다. 지연이도 서명했어요. 사위는 끝까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서명했어요. 조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지연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집 팔아서 갚을게요. 그래.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네, 엄마. 고마워요. 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지연이가 또 울먹였어요.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할 수 없었던 거다. 아, 네. 너는 내 딸이니까.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실망했지만. 그래도 내 딸이야. 지연이가 와락 껴안으려다 멈췄어요. 엄마, 아직은 안 돼. 시간이 필요해. 법원 앞에서 한만수 어르신과 헤어졌어요. 어르신 정말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할머니가 용기 있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정말 끝난 걸까? 지연이가 약속을 지킬까? 하지만 오늘 조정실에서 본 지연이는 달라 보였어요. 진짜 반성하는 것 같았고 책임지려는 의지도 보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이 참 조용했어요. 하지만 무겁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지연이와 저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과연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일정대로 돈이 돌아왔습니다. 지연이가 약속을 지켰어요. 집을 팔고 전세집으로 이사한 후 첫 번째 입금이 들어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해낼 줄 몰랐거든요. 두 번째 입금이 들어온 날 지연이가 찾아왔습니다. 한만수 어르신이 함께였어요. 엄마, 또 입금했어요. 확인했다. 지연이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이사하고 일도 바꾸느라 고생한 게 보였습니다. 엄마, 살림은 괜찮으세요? 괜찮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아직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애들은 어떻게 지내니? 적응하고 있어요. 새 학교도 괜찮고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던 대화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생활 이야기를 나누고 조심스럽게 웃기도 했어요. 엄마, 미워하세요? 지연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미워한다. 하지만 더는 맡기지 않는다. 아, 네. 너도 나에게 맡기지 마라.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알겠어요. 한만수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움과 사랑은 한 집에서 삽니다. 벽을 세우되 문은 남겨두는 거죠.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복지관에서 강의 요청이 왔어요. 금융교육이 아니에요. 노년의 경계 세우기 강연입니다. 제가요? 네, 할머니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돼요. 강연 당일 복지관 강당에 어르신들이 가득 앉아 계셨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은 돈이 아니라 이름입니다. 은행 문자부터 직접 확인하세요. 위임장은 함부로 써주지 마시고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그리고 절대 숨기지 마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딸을 고소하면 마음이 남아나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상처는 남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다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가족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용서는 언제 하는 건가요? 용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조금씩 하는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오셨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연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강연 어떠셨어요? 괜찮았다. 자랑스러워요. 뭐가? 엄마가 이런 일을 하시는 게요. 밥 먹었니? 아니요. 그럼 같이 먹자.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씩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엄마, 상담받고 있어요. 그래?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어떤 걸?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였나 봐요.
효도하는 딸로 보이고 싶어서. 효도는 그런 게 아니다.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진짜 효도는 엄마를 속이지 않는 거였네요. 여름이 되자 마지막 입금이 완료됐습니다. 약속한 6개월보다 일찍이었어요. 지연이가 야간 알바까지 해서 번 돈으로 갚았다고 했습니다. 고생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제 끝났다. 네,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에요. 지연이의 얼굴에 안도감이 보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싶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어느 일요일 지연이가 아이들과 함께 왔어요. 할머니, 손자들이 반갑게 뛰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할머니, 엄마가 열심히 일해요. 큰 손자가 말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요. 그래? 하지만 예전보다 밝아졌어요. 아빠랑 안 싸우니까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자들 학교 이야기, 지연이 새 직장 이야기, 제 강연 이야기까지.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지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요. 그냥 넘어갔으면 저는 계속 그랬을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다. 네, 포기할 수 없었던 거다. 너는 내 딸이니까.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서로 의존하지 말고 각자 살아가는 거다. 겨울이 오기 전 한만수 어르신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어르신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용기 있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용기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작했겠지만 끝까지 가신 건 용기였어요. 지연이도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돈 갚는 것도 대충 했을 텐데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기회가 있으면요. 이번 겨울은 따뜻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복지관 강연도 계속하고 비슷한 상황의 어르신들 상담도 해드리고 새로운 일상이 생겼습니다. 새해가 되자 지연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도. 올해는 정말 새 출발이에요. 응. 엄마도 건강하시고 하고 싶은 일 많이 하세요. 너는? 저는 아이들 잘 키우고 제 앞가림 제대로 하고 엄마한테 걱정 안 끼치는 게 목표예요. 좋은 목표다. 언젠가는 엄마가 다시 저를 믿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를 거다. 어떻게 다를까요?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할 거다. 그래도 괜찮다면. 네, 괜찮아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어요. 지연이도 저도 조용히 눈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더 있어도 될까요? 그래라. 지연이가 미소 지었어요. 예전 그 천진했던 미소는 아니었지만 더 성숙하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경계를 세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제 이름으로 문을 엽니다. 누군가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여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경계가 없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선을 그어야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